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내내 지난주 뭐 금요일부터 난리가 났죠. 이게 국가 전산망인 이게 지금 화제가 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줄여서 국정자원이라고 해요. 이 국정자원이 불이 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전산망이에요. 저는 이번 정부 전산망 화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소방에 대응이 안 돼 있나. 첫 번째, 그쵸? 5층에서 불이 났는데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진화가 됐어요. 물론 리듬 배터리, 수명이 다 된 리듬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도 이 국가정보망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안전 보안 소방 시설이 이렇게 허술했나? 응?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정부 전산망인데 이게 이렇게 허술했나? 그래서 원인을 좀 봤어요. 원인을 좀 봤더니 뭐니뭐니 해도 일단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보와 데이터들의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중 장치를 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이 자료가 자동으로 백업되는 장치. 이게 왜 안 돼 있나? 일반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일반 회사들도 백업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이중화가 왜 안 돼 있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에 제가 좀 이걸 들여다봤더니, 이게 이 정부 전산망이 백업 장치에만 너무 의존을 하고 백업 장치에만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백업을 해놓긴 하지만 무슨 클라우드 같은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따로 또 저장을 해요. 자동으로 백업 장치를 해놔도 혹시나 몰라서 클라우드 같은 웹 하드 같은 데다가 따로 저장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잘 하셨더라고요. 응? 이게 예고된 사건이다. 응? 이거 어떻게 보면 예고된 사건인데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대비 못한 거는 국가 시스템의 부재다. 그래서 왜 그랬나라고 이제 좀 여기저기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봤더니, 이 예산 자체를 윤석열이가 줄여버렸어요. 이 국가망 보안장치나 이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윤석열이가 이걸 깎아버렸어요. 축소를 많이 했어요. 언제 했냐? 4월 달에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직전에 이거를 축소를 다 해버려요. 결국은 이건 뭐냐? 관리 부슬이 부른 예견된 인재예요, 인재.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중화만 돼 있었으면, 여기가 불났으면 대전에서 만약에 불났으면 딴 국가기관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전쟁 중에 대전 국가 전산 이 마비가 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만약에 파괴되거나 소각되면 이 똑같은 서버와 데이터가 딴 지역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윤석열이가 탄핵당한 다음에 이 예산을 깎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즉 2023년에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3시간이면 복구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말 같지도 않은 대비도 안 해놓고 이런 지랄들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도 아닌 인간이 나와갖고 3시간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원인을 잘 찾아요. 뭐냐면, 이번 기회로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번 기회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가 단순히 화재가 어떤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걸 봤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테러나 아니면 의도적인 국가 전산 마비의 어떤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쵸? 저는 이 국가 전산망은 2중 3중 다 만들어 놔야 돼요. 2중 3중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 갖고 2023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국가 전산망 마비 사건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110일 좀 지나자마자 그동안 어떤 보안이나 어떤 여러 가지 2중 3중 장치 아무것도 안 한 거죠. 2023년도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정보 전산망이 마비가 될 때 어떤 대비를 하거나 2중 3중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이나 시스템 개선을 했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자 금지, 어떤 보안 시스템의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았죠. 윤석열은 탄핵당하고 국회에서 4월경에 내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 금지하라고 보안에. 결국은 내란 사태가 초래한 국정 공백 또 다른 후유증입니다. 이게. 그렇죠? 내란 사태가 초래한 국정 공백의 또 다른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관리 부실과 인재에 가까운 예고된 이 국가 전산망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근본부터 규명해라. 원인부터 처음부터 규명하고 다시 해당 지침, 정부가 내렸던 예산 축소 해당 지침 철회하고 예산 확보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본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휴 참 한심한 새끼들이에요. 이 와중에 이 나국상은 이 와중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하라 그러면서 극우 본색을 드러냅니다. 국정자원 화제가 나자마자 중국인들 현재 무비자로 입국하고 있으니까 입국 연기시켜라. 인간입니까 이거? 지금 중국인들이 명동이나 이런데 관광 와갖고 얼마나 지금 내수 진작을 시키고 있는데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하래요. 응? 그냥 극우예요. 극우. 극우에다가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냐? 중국인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 그냥 혐오, 인종차별. 응? 정말 이런 게 진짜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힘당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왜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이해 충돌도 있고, 그렇죠? 피감 기관인 춘천지방법원의 어떤 법원장이 김재우고,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민주당의 어떤 근거나 발언은 다 이해하시고 충분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될 거를 왜 국민의힘은 나경원을 고집할까요? 그 생각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왜 국힘당은 저렇게 간사 선임이 안 된다고 투표를 통해서도 안 되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간사도 없이 법사위 상임위를 진행을 하면요, 당연히 국힘당도 불리하죠. 왜 그러면 국힘당은 다른 사람으로 나경원 간사를 교체를 안 하냐면, 만약에 이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에서 10개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도 민주당 상임위원장인 경우에, 그리고 다른 상임위도 협조를 안 해주면 국힘당이 자기네 마음대로 간사를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힘당도 마음속에서는 딴 사람 임명하고 싶은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이게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임위 간사를 임명하게 되면, 표결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국힘당은 이제 간사 선임도 민주당이 눈치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국힘당 간사나 민주당 간사나 관례상 어떤 제청을 하면 그냥 호명으로, 그냥 국힘당에 저희는 누구 하겠습니다 라고, 이쪽은 누구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관례상 그냥 그 사람들이 간사가 됐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투표까지 하면서 나경원 간사를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사사건건 방해하거나 국힘당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을 간사 선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줄 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네 마음대로 국회 운영이 간사도 선택하지 못하는 초라한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지금 고마운 장동혁, 고마운 국민의힘 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국힘당 주최로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경찰 추산 11,000명, 국민의힘 추산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경찰 추산 11,000명이면 제가 보면 한 5만 명 정도 온 거예요. 집회 전문가로서. 총 동원령을 내려도 5만 명 온 거예요. 5만 명.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장동혁.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 지금 이런 말 하면요, 그냥 극우들이나 신나지, 지금 여기저기서는 한미 관세 문제, 압박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한창 주가 올라가고 있고 잔뜩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집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땅바닥에 있었냐면, 시작부터 윤석열은 국민들의 판단이 바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지지를 대부분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3개월 안에,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에 대한 처음에 취임하고 기대치가 언제냐면 6월까지 갔던 거예요. 6월. 그래서 지방선거에 국힘당이 대승을 하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 거는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터졌던 10월에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치를 다 접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이유도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했지만, 2022년 10월에 터졌던 이태원 참사가 결정적으로 재난 사고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무기력한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그 이후 나머지 2년 동안 거의 지지율이 20%를 못 넘는 바닥을 쳤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때요? 집권한 지 110일이 넘으셨는데 당선됐던 49.8%보다 훨씬 높은 60%를 넘기는 그런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은 그 중간지대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는 거죠.
아직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한미 관세나 이런 협상들을 지켜보고는 거고, 한마디로 중도는 지금 지켜보는 관계예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뭐 뭐 민생지원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물가 잡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국무회의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정부로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 여러 가지를 이재명 정부의 운영을 보면 소통 불통이었던 어떤 윤석열 정부, 입틀막 정부와는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어떤 뭔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라고 하면 중도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은 내란의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민주 진보 사람들은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내란 특별검사에 의한 지금 내란 사건을 조사 중이고, 김건희의 어떤 국정농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가 볼 때는 수많은 죄악을 지난 정부에서 져놓고 이재명 정부 끝장내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공감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될 놈들이 장외에 나가갖고 이재명 정권 끝내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고 맞다 옳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국힘당의 오판이에요. 그럼 왜 국힘당은 이런 짓을 할까? 우린 또 그걸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힘당은 장애로 나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국회의 어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표결에 의해서 모든 입법사항이 정해지다 보니까 국힘당은 무기력한 모습.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 사법개혁은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입법하는 걸 봐도 정광석과 같이 민주당에서 잘 처리하고 있잖아요. 국힘당은 유일하게 법사위가 주목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경원을 앞세워갖고 법사위 개판 치는 거, 아니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 없어도 내란 정당이라는 어떤 이 프레임은 정말 잘 만들어놨죠. 내란 정당이라고 해놓은 애들이 국회에서 오히려 지금 어떤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어떤 투자 압박 이런 것들은, 이거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고 민주당과 국힘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 정상적인 보수라고 하면, 국힘당이 민주당에게 먼저 이건 초당적으로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오히려 트럼프의 저런 압박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말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무슨 정치 논리로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압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3,500억 불이라는 대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고 환율이 치솟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가올 피해가 이렇게 보일 때는, 이거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미국 행정부를 입법부에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치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떤 무조건 협상 잘못되기를 원하는 이런 매국 좀비당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정부를 끝내자라고 이런 외치면 외칠수록 국힘당은 정말 스스로가 바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윤석열 올 4월에 탄핵 이후에 윤어게인이라는 집단들과 같이 놀아나면서 극우 본색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국민의 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란 정당, 아니면 사이비 정당,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정교 유착을만 봐도 이 정당은 과연 정치 권력인지, 정치 집단이 모인 정당인지,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자기네 어떤 자리 나눠 먹기에 이용한 건지, 정교분리의 원칙도 어겼기 때문에 헌법 20조에 어떤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겨서 정당 해산 사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많게는 100억 단위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눈만 뜨면 국힘당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짓을 했고 대한민국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재명 끌어내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벙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서도 이 집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석방하라, 김건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인간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 침체됐던 구구들을 다시 규합시켜 갖고 다시 구구들의 전성시대를 만들어주는 국힘당이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제가 국힘당, 우리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힘당이 장애투쟁이나 필리버스터 할 때 아닙니다. 누가 보셔도 쟤네들 뭐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뭐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린 땡큐예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지금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이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 시간에 밖에 나가갖고 저렇게 투쟁을 하고 국회 안에서는 의사진행 방해하려고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이 얼마나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래갖고 법안을 저지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음날 24시간 종료되면 한 법안 하나씩 통과되는 그 순서입니다. 이런 국힘당은 왜 그럼 이렇게 장동혁을 중심으로 왜 장애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냐? 어떻게 보면 이건 당대표, 장애투쟁, 장동혁 이름 날리는데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들 보면 한심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법파괴 입법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응? 사법파괴 입법 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이렇게 왜 아무리 외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조이대의 어떤 그런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장 큰 오류는 조이대를 사법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이대가 직책은 대법원장이니까 사법부의 상징은 맞죠. 그런 사법부의 상징이 대선을 개입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수사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조이대마저도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윤석열 행정부의 수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힘당이죠. 이번엔 사법부의 수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조이대를 사수하는, 얘네들은 쿠데타 방어 정당인 거예요. 제 말 맞죠? 윤석열은 내란 쿠데타를 일으켰던 놈을 윤석열 탄핵 반대로 외쳤었고, 이번에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조이대마저도 무조건 쿠데타를 옹호하는 정당인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웃기죠.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사법파괴 입법 독재 이런 얘기를 해도요, 지지층이 결속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구들과 일베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국힘당의 지지층들이 결국은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왜? 정치는 명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 정치인들이 장애투쟁하면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은 저렇게 미국 날아가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관세 미국의 협박이 사실 날강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식으로 우리한테 486조 달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런 놈들이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들 국힘당이 제일 한심한 건 뭐냐면요, 얘네들은 대안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해서 25일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청 폐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얘네들은 늘 어떤 민주당은 적어도 반대할 때 이렇게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갖고 이 국힘당 대안과 민주당 대안을 비교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그게 정치예요. 근데 국힘당은 어때요? 검찰청 폐지 반대 하고 나서 자기네들은 앞으로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없어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하고 판사의 어떤 대법관 추천 시스템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하급심의 어떤 그 판결문을 공개를 하고 법원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로드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불만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는 양정당의 대안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은 어떠죠? 그냥 무조건 이재명 독재, 검찰청 폐지 반대, 사법개혁 반대, 조의대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아무것도 아니, 왜 반대하는데? 이런 안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어떤 게 바뀌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가게 되죠. 제 말 여러분들 왜 국힘당이 민주당한테 안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개혁한다? 개혁은 뭐죠? 뭔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갖고 기사를 찾아보던가 포털을 찾아보던가 그 내용을 알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읽어봅니다. 78년간 누려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국은 검찰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통제불능의 조직이 돼버렸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여태까지 얼마나 78년 동안 무자비한 어떤 그 권력을 휘둘렀는지,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는지, 어떤 말을 안 해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검찰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권력기관들의 그 신뢰도에서 가장 매번 꼴찌를 합니다. 근데 국힘당의 눈에 띄는, 무조건 국힘당은 개혁에 반대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대안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이 국힘당이 오늘 어떤 이 집회 이런 것들을 보면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자들의 결국은 유대, 연대가 확대될 뿐이지 진짜 국힘당을 지지했던 보수는 점점점 떨어가는 집회이고, 그리고 실익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들이 이제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국회에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또 밖으로 나가자 이런 개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점 한 명씩 멀어져만 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예고했듯이 박성재는 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점점점 국힘당 한 명 한 명 검찰 조사에서 피해갈 수가 없고, 결국은 국힘당도 그리고 권선동도 이렇게 구속돼 있는 마당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내란 정당에서 심판 청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국힘당을 정당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딱 끝나면 특검의 조사 결과가 이번 12월 정도 특검이 종료가 되면, 특검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사는 이어받아서 국가수사본부나 이쪽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백하게 통일교와 어떤 국힘당의 어떤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정교 유착이 발견되면, 이거는 민주당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후 6월 이후에 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27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26년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27년에 선거가 없고 28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면 당연히 6개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마운 놈들이에요.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끼 좀 욕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오세발이 이 새끼는 진짜 이거 서울시민 혈세 1,000억 이상을 쏟아부어 갖고 무슨 한강버스 연병을 하더니 18일날 첫 운행에 들어간 다음에 거의 한 열흘 왔다 갔다 하더니 운행 중단을 선언합니다. 운행 중단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거의 1,000억이 넘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웃긴 게 2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타고 누가 갑니까? 응?
이거 자영업자 아닌 이상 자영업자도 아침에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아니 2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쳐 배 타고 가서 또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어? 누가 이거 타냐고요. 응? 야 2시간 반이면 도쿄를 가 도쿄를. 응? 이 버스 탄다고 해갖고 이 연병을 떨고 응? 지 내년 서울시장 나가려고 지 공적사업이라고 하려다가 응? 이제 한 달간 운항 중단을 응? 운행 중단을 선언을 하고 응? 이게 말이나 돼요? 한강버스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28.9km 구간을 2시간을 쳐가요. 28.9km 차 안 막히면요 25분이면 갑니다. 누가 탑니까? 그것도 한강에 내려가고 또 마을버스 타고 또 연락에 걷던가. 네가 물어내라 돈. 응? 이 오세발이 이명박이한테 못된 4대강 배우더니 뭐 세비 둥둥섬부터 해갖고 이 새끼가 지금 헤쳐먹은 돈이 몇 천억이에요 지금. 응? 아유 안 그래요? 뭐 하는 것마다 그냥 다 깨져요 이 새끼 이건. 응? 나중에 이거 국민들이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조이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대의 악마 조이대가 청문회 불출석을 안 한다. 30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면 불출석이냐? 나 안 나가 이거야. 왜 안 나가나 했더니 사법 독립에 반한대요. 자기가 지금 사법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조이대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금 국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죠. 너 왜 지난 대선에 개입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사실상 5월 14일 날 해요. 근데 얘가 파기환송을 5월 2일인가 5월 1일 날 하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살 떨리는 일이었어요. 민주당은 후보도 내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2심 파기환송에서 진짜 재판이 진행돼 갖고 그게 결정 났으면요 그냥 한덕수는 무혈 입성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은 이미 5월 13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5월 13일 14일 날 후보 등록인데 5월 1일인가 2일 날 파기환송을 해갖고 뭐 이 날짜 계산 막 했더니 27일이나 공직선거법에 만약에 2심이 확정돼 버리면 그냥 민주당을 후보도 못 내고 한덕수 단독 후보로 선거를 치를 뻔했던 사건이에요. 이거 뭐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자리를 강탈하는 한마디로 사법 쿠데타에 이 범미꾸라지들의 최종 보스가 등판해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너 왜 그랬냐 이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결례도 없이 이렇게 빠르게 2심 판결이 나자마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붙여갖고 왜 그랬냐? 어? 왜 그랬냐?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건 범죄였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범죄였으니까. 근데 마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가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반하다는 논리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들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를 박탈하려고 그랬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지가 날리는 그 판결을 전원 합의체에 붙여갖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돌린 게 그냥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판한 걸 갖고 니네가 난리야 이거예요. 지금은요 조이대는 입을 다물 때가 아니라
왜 국민들과 국회에서 조의대를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먼저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때입니다. 무조건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는 뭐 이래 해서 나갈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래서 그런 판결을 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응? 본인이 저질렀던 지난 대선에서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은 대통령 자리를 진짜 날강도 당할 뻔했어요. 왜 그런데 진실을 밝혀야죠. 왜 그러고 직위원회를 안 자르고 저 재판 내란 재판에 윤석열을 탈옥시킨 새끼를 아직도 앉혀놓고 재판을 진행시키는지 그 이유도 밝혀야죠. 응? 지금 여러분들 조의대 탄핵 요구 청원이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 우리 로렌님 조의대 탄핵 청원 지금 100%가 달성이 돼갖고 5만 명 이상이면 이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 회부일이 끝났군요. 아니다. 동의기간이 10월 23일까지입니다. 위원회 회부가 9월 26일 바로 됐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여기 위원회 회부가 됐다라는 여기 9월 26일 위원회 회부가 됐죠. 소위원회 회부를 하고 소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체 위원회 의결을 하면 조의대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요 조의대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혹시 로렌님 찾으시면 링크 좀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거에 자고면하지 않죠. 이번 주 초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즉 12명을 증원을 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 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목을 2명을 추천위원회를 추가해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게 나와 있고요. 법관 평가제 도입. 지금 이 법관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게 법관 평가제도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탁이에요. 그리고 조의대가 불출석하면요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법원을 방문해서 조의대에게 왜 안 나왔는 경위나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의대 대법원을 방문을 해서 너 왜 안 나왔냐? 너 왜 안 나왔냐?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신적 영역인 자기네들의 자기네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오만하죠. 우리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평가하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생긴 건 삽대가리 같이 생겨갖고 그냥 지 혼자 신놀이 하는 거예요. 딱 모종삽 그 공사판에 쓰는 딱 사각삽 딱 여기 턱주가리가 사각삽 닮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78년 만에 검찰청이 이제 역사적으로 정부조직법 통과에 의해서 폐지가 됐죠. 이제 유예 기간을 1년 줬기 때문에 내년 9월 이맘때쯤이면 이제 검찰청은 영원히 역사적으로 없어집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자마자 검찰 안에서 어떤 가장 반란이 일어났냐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새끼들이 전부 원대 복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데 검찰청에 소속돼 있던 놈들이 결국은 특검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은 대검에서 파견 보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네들도 검사예요. 검사들인데 특검에서 수사를 열심히 나름 뭐 한 사람들도 있고 정보를 빼돌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특검에서 전부 원대복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것들이 하나의 저항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에요. 제가 왜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 지금부터 시작, 개혁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디테일의 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논란이 될 거예요.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순히 검찰을 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 이거는 너무너무 조직법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미 결정이 된 거지만 지금 보안 수사권에 이제 목숨을 걸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 경찰이 1차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이 1차 조사를 한 거를 그러니까 전권을 전부 공소청으로 넘기는 거냐? 아니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했더니 이건 별로 혐의가 없어. 그래서 1차 종결권을 경찰한테 줄 거냐? 아니면 무혐의라도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것이냐? 이게 1차적으로 민주당이 디테일을 잘 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이 조사한 것들을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무조건 반대예요. 왜? 경찰이 수사가 미진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경찰이 미진한 수사를 검찰이 보완한다라는 지네들의 우월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제 말 들어보니까 그렇죠. 경찰이 무조건 우리보다 수사를 못한다 깔고 얘네들이 보안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오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개혁안이 왜 촘촘히 이루어져야 되냐면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들을게요. 이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저들은 여태까지 검찰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편파 수사, 편파 기소, 검찰권 오남용,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감고 눈을 감고 누가 봐도 김건희 전부 면죄부시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으면서 하이에나 같이 살아왔죠. 박정희한테 납작 엎드리고 전두환한테 납작 엎드리고 그냥 권력의 도구로 여태까지 쓰여왔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엄청난 죽은 권력이면 물어뜯고 검찰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요. 노태우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부터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할 때 가장 기뻐했던 건 사실상 검찰이었습니다.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사실상 안기부나 이쪽의 기능들이 그 전보다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면 이 여태까지 검찰은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공익의 대변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최상위 기득권 집단이었어요. 대통령 힘 빠지면 전직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가갖고 조사시키고 새로운 권력에 힘이 있을 때는 가서 납작 엎드리고 그러던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권력의 도구였던 놈들이 갑자기 권력의 제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윤석열입니다.
마침내 권력의 도구 역할을 했던,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검찰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괴가 나타나면서 제1의 권력이 됩니다. 검찰은 제가 여러분들 딱 3년 전에 이런 방송을 했어요. 윤석열의 당선은 검찰에 결국은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검찰은 죽은 권력 물어뜯고 산 권력에 충성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이 권력을 잡는 순간 결국 검찰은 타겟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검찰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나중에. 비록 지금 특검에 의해서 죽지만. 왜 이게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냐면, 군부 독재에서는 가장 힘세게 권력을 누렸던 자가 바로 군인들이에요. 군부 독재에서는 군 출신들이 가장, 예전에 여러분들 박정희 전두환 때는요, 장군들을 감히 검찰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군부 독재의 군부처럼 그때는 군과 정권이 한 몸이죠. 그러니까 5.18 같은 학살을 저지를 때 군이 앞장서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저는 윤석열 당선과 동시에 검찰은 사실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윤석열이가 집권을 하는 순간 검찰과 윤석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윤석열이 사실상 내란이라는 자폭을 할 때 검찰의 수명은 다 됐던 거예요. 그냥 윤석열 권력의 기반이 검찰이었잖아요. 정적 죽이기, 그렇죠? 야당 탄압하기. 그 제일 선봉장이 검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여태까지 어땠어요? 윤석열 내란 일으킨 다음에 반성하고 똑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심우정이가 어떤 짓거리 했어요? 윤석열 내란 수괴를 탈출시키는데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고했던 걸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줬죠. 검찰은 그때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돼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탈옥을 시켰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 폐지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나마 검찰을 정상적으로 스스로들을 조금 자정작용이 있을까는 순진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어떤 거 했어요? 중수부 없앴죠. 예전에 대검 중앙수사부라고 해서 가장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그랬던 대검 중수부를 없앱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6개로 한정시켰었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정권 잡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검 중수부를 없었더니 서울중앙특수부가 그 짓을 했던 거예요. 똑같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가 사실상 정권의 개노릇을 하고 권력의 도구의 역할을 했던 그 상징적인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까 윤석열이가 결국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검 중수부로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이거는 한동훈이가 작품이잖아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 수사의 범위를 원대복귀 시켰어요. 지네 마음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기존에 있던 검찰개혁의 미완의 완성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따랐다 그러면, 이 제도로 자기네들이 정착시키고 검찰이 정신을 차렸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검찰청 폐지는 없었겠죠. 오히려 지네가 정권 잡으니까 다시 수사권을 더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검찰은 원천적으로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청 폐지,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이거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그런 어떤 역사적 시대 정신이었어요. 시대의 과제였고요. 결국 이번에 역사적으로 2025년 9월 25일 날 그 과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찰개혁 끝났다? 천만의 말씀.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골격.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큰 골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뭐뭐 문제가 앞으로 심하게 다뤄질 거냐? 공소청에, 이제는 공소청이죠, 보안 수사권을 부여할지 말지. 벌써부터 검찰의 엄청난 로비를, 저는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을 주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응? 이거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보안수사 요구도 주면 안 돼. 저는 처음에 보안수사, 현행은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민주당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보안수사 요구권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구. 그러면 끝도 없이 지네 마음에 들 때까지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우리가 검찰은 무조건 수사권의 요구나 이런 걸 주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수사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 보안수사 요구권, 저도 처음에 순진하게 보안수사권 요구는 지금도 있으니까 줘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좀 들어봤거든요. 보안수사 요구권이 여러분들 다르게 얘기하면요, 수사지휘입니다. 수사지휘. 아니, 그냥 요구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중하게 경찰한테 요구한다가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를 여러분들 목록을 보면요, 이거 수사하라, 이거 수사하라, 이거 수사하라. 수사지휘권이에요.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나도 이게 그거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안수사권 요구 자체가 요거 수사해라 하면서 수사하는 경찰들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경찰과 중수청에, 그러면 권력기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확보시킬 것이냐. 전 딴 거 없어요.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이 이제 6대 범죄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잖아요. 지켜보면서 얘네들이 관심 갖지 못하게. 진정한 검찰 개혁의 완성은요, 검찰의 행여나 보안수사권 또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자기네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 실패해요. 설사 중수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수청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겠죠? 중수청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하면 중수청에서 일어난 일은 중수청을 개혁하면 돼요. 중수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검찰한테 아가리에다가 권력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예 검찰은 우리는 이제 수사권을 끝났다, 이렇게 스스로들이 인정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혹시나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수사주의를 하고 그 미진한 것은 검찰이 직접 몇 개만 해달라고. 여러분들, 댐이 무너질 때도 작은 물줄기 틈 하나가 결국은 새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중수청에서 수사가 잘못됐거나, 중수청에서 어떤 사건 수사에 관해서 미진하거나, 그럼 중수청에서 보완해갖고 중수청에서 해결하면 돼요. 응? 그리고 중수청 안에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철저하게 두면 되고요. 중수청의 수사가 미진하면요, 중수청 감사실에다가 해서 재검토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중수청의 수사가 미진했다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중수청의 중립성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게 있어요. 중수청에서 사건을 뭉갰다, 사건을 덮었다. 그럼 당연히 중수청 안에서 감찰 기능을 활성화시켜. 검사들도
대검 감찰부가 있듯이 중수청에서 감찰부를 강화시키면 돼요. 이걸 자꾸 검찰한테 넘기지만이 이런 개소리들이 나오냐고. 순진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 진짜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제가 스치듯이 얘기했지만 검찰의 전성시대는 김영삼 정부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잘 봐요. 왜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켰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일경찰, 순사 새끼들. 사실 경찰이 검사들을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해방 이후에 워낙 친일 경찰들이 미군정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경찰들이 검사를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 무소불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승만이는 경무대가 지켰잖아요. 저 무소불위의 경찰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래서 검사들로 하여금 경찰의 인권 침해나 경찰의 조작 수사를 검사들이 사실상 통제를 하라고 하면서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상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그냥 중앙정보부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경찰이건 검찰이건 그냥 중앙정보부, 안기부 끌려가면 검사들도 그냥 죽어갖고 나오고 경찰들도 그냥 죽어갖고 나오는 시대였어요. 군부 독재 시대에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시대예요. 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시대가 독재 권력이 87 항쟁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6.29 선언이라는 노태우가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권이 사실상 끝나고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검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때 검찰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문민정부에서 이제 검찰의 위상을 지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첫 사건이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켰던 거예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 척결하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킬 때 전 국민들이 검찰을 응원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 대형 비리 사건, 차떼기 정당,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나라당 같이 수사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검찰 권력이 예전에는 감히 살아있는 권력을 건들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문민정부가 되면서 독재 권력 살인 정권들을 구속시키고 대선의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대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은 자기 자신들을 통제했어야 돼요. 근데 검찰은 자기 통제 능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점점점 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기 시작했고 대검찰청 즉 중수부가 검찰권 남용을 하기 시작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청 폐지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졌죠.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공소청의 권한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핵심이에요. 공소청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이건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공소청에 무슨 보안 수사 요구권이나 보안 수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수사권, 검찰청 폐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공소청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소청은 뭐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리면 그 기소 의견을 공소청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를 유지하는 공소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 반발하고 있는 게 법조계 전체예요. 법조계 전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개소리입니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그러면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못합니까? 여러분들 왜 얘네들이 자꾸 보안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경찰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여태까지 경찰을 자기 꼬복 노릇하듯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중수청에 전화를 걸고 중수청에서 자료를 갖다 달라 그러고 중수청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쵸?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경찰들이 찍소리지 못하고 수사 나서고 다시 보안 수사하고, 그런 놈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새끼들이 이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중수청에다가 이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 좀 어떻게 안 될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까라면 까던 놈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특권 의식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쵸?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검찰은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지난 78년간 다 드러났죠.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중수청은 출범도 안 했어요. 출범도 안 한 중수청을 미리 상상력으로 무능하다,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 누가 통제할 것이냐, 이런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확인된 나쁜 놈들에게 권력을 그르면서 주자고 합니다. 이쪽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해결하면 돼요. 아직 중수청은 그 어떤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왜?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은 중수청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어떻게 무능을 막을 것이냐. 벌써 중수청이 무능하다, 통제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깔아놓은 거예요. 진짜 무능하고 통제 안 됐던 새끼들은 검사 새끼들입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자기 식구들한테는 면죄부를 주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죽은 권력 물어뜯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악마 새끼들이에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마구 너희들도 못할 거야, 너희들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 새끼들이 여기저기서 칼럼 싸지르고 쓰고 다니는 새끼들이고, 여기저기서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패널 새끼들이에요. 그쵸? 제 말 맞죠? 보수 패널 새끼들 그러잖아요. 검찰 개혁은 좋지만 통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검찰에게 수사 기소권을 때 통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비판해 본 적 있어? 없잖아요. 검사들 검찰권 남용할 때 그렇게 언론이나 보수 패널들 검찰권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냐고요. 그냥 검찰은 다 수사권이랑 기소권이랑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응? 어떤 디테일이 있냐, 1차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가, 그걸 전권 송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안,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 수사 감독권으로 갖도록 할 것인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를 덮어버리는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감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의 결재를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중요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의 중대수사본부의 본부장의 전결을 거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사건을 덮지 못해요. 얼마든지 여기는 보안장치나 견제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응? 근데 계속
저 중대범죄수사처는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해. 그건 뭐야? 무능하고 권력화되고, 그러니까 검찰한테 견제 기능을 주라는 겁니다. 왜 중대범죄수사처를 견제를 검찰이 합니까? 검찰이 왜 해요?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뺏긴 놈들한테 오히려 수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죠. 오죽하면 수사권을 뺏었는데 그놈들에게 다시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이 일상화돼서 국민들이 검찰청 해체하라고까지 나와서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뭐 해체가 당했는데 무슨 그놈들한테 견제하고,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개혁은 지금부터 시작 디테일에 달렸다. 이 디테일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현직 검사 2,300명 뿐만 아니라 퇴직한 법조인들 있죠.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검찰 변호인들 이런 애들이요. 어마어마한 노비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민주당이 여기서 삐끗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검찰은 넘치는 권한, 그 권한을 통제하기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로부터 개혁당한 부끄러운 놈들이에요. 지네가 통제당하지 않으면 영원할 줄 알았겠죠. 우리는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2019년에 공수처가 생긴 거예요. 검사는 죄를 져도 그 수사를 검사가 했었잖아요. 공수처가 생기니까 어때요? 불편하거든요. 세상에 아무 눈치를 보지 않고 살던 놈들이 누군가 한 명 눈치를 보는 게 생긴 게 공수처였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의 시대는 윤석열 내란과 함께 사실상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갈라치냐. 이제 첫 번째 갈라치기는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엄청난 검찰의 로비와 언론의 압박이 올 겁니다. 그 한 예가 막대한 경찰 권력,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통제하면 돼요. 그렇죠? 검찰보단 나아요. 검찰보다는 훨씬 통제하기 좋아요. 적어도 저쪽은 검사 동일체는 없잖아요. 경찰은 서로 견제해요. 응?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경찰 서로 다 상호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걸 검찰에게 견제해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도 주면 안 됩니다. 그 요구가 결국은 수사 지휘권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씩 주다 보면요, 결국은 검찰은요 수사권도 나중에 다 원복시킵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지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새끼들이 어디서 남의 문제를 해갑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 요즘 갈라치기가 굉장히 세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특히 공중파나 보수 패널들.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민주당,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한다. 이게 다 갈라치기 프레임이에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외로워 보인다의 전제는 뭐가 깔려있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보수도 품고 가려 그런다. 그런데 왜 민주당 정청래 너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왜 세게 너 왜 사법부 청문회도 한다 그러고
너 왜 민주당 추미애 너 왜 그러고 너 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가 합심해서 뭐 하자 그러는데 너 왜 니네 맘대로 내란 특검 연장하고 왜 계속 야당과 협상을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귀얇은 정치 식견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외롭네. 왜 이재명 대통령 말을 정청래가 안 들어? 왜 민주당이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보이죠 요즘. 두 번째, 강성 지지층만 보고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개소리를 하죠. 이건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아니라요. 우리 민주 진영의 검찰 개혁은요 20여 년간의 수건이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민주당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의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는 민주 진영의 수건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아니라 꾸준히 20여 년 동안 민주진영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임을 잊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민주당은 아직도 지네들이 야당인 줄 안다. 민주당이 빨리 정신 차리고 집권 여당으로 돌아와라. 이런 컬럼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말의 함정이 뭐냐?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21대 국회가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1대 국회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180석을 줬더니 집권 여당은 야당에게 양보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이 집권 여당병이라고 합니다. 이 집권 여당병이 걸리는 순간 모든 개혁은 자초가 돼요. 왜 자꾸 보수 언론이나 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정청래를 공격하냐면 민주당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수십 번 강조하고 있죠. 정권을 우리가 잡더라도 집권 야당의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민주당은 집권 야당의 마음을 잃는 순간 모든 개혁은 실패하고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민주당이 심판받고 나중에 민주당은 작살난다. 지금 보수 언론이나 보수 패널들이 늘 정청래를 공격하고 협치를 얘기하고 연병을 하죠.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검찰청 폐지를 하고 사법개혁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야성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집권 여당병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국힘당이 요구를 들어주려고 연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국힘당은요 협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치의 대상은 적어도 윤석열을 멀리하고 지난 내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난 3년간 국정 마비를 시키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정당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국힘당과 논의할 게 있죠. 국힘당과 지금 무슨 협치를 합니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국힘당과 협치를 하면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밝게 웃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집권 야당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특히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당정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탄핵 대상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박건희란다. 윤석열이나 박근혜가 결국 어떻게 되죠? 당무 개입해갖고 박근혜는 탄핵 사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서 개혁의 칼을 들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개혁의 칼을 들면요 대통령이 타겟이 됩니다. 제 말 좀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칼자루를 빼갖고 민주당에 지시를 하면서 저거 개혁해라, 저거 개혁해라, 저거 개혁해라 하면 모든 화살은 대통령에게 날아가요. 정청래가 손에 피를 묻힐 각오로 나쁜 야격은 자기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힘당은 정청래랑 싸우기도 지금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응? 여기서 민주당이 여러분들 국힘당과 손잡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민주당 내 지지층들이 개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싸움? 내가 정치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민주당이 국힘당과 협치한 것은 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 수박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건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민주당이 국힘당과 손을 잡은 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파리를 해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욕하고 싶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화살을 안 날라다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국힘당과 어떻게 손을 잡는 짓을 하냐. 내부 싸움이 붙는 거예요. 대통령 뜻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끝까지 개혁해야 된다. 이게 언제나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사학법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할 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했어요. 그래서 민주진보끼리 개싸움을 합니다. 끝까지 노무현 지키자. 개혁에 주춤했던 노무현 지지 철회한다. 그때가. 그때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등 돌리는 순간 그때 대통령이 외로운 거예요. 지금은 개혁하는 민주당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가장 흐뭇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제 말 맞죠? 내가 나서서 개혁하라고 말을 못하는데 민주당이 알아서 싸우고 검찰청 폐지시키고 사법개혁 이루어지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응?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민주당원들은 딱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원들이 딱 뭉쳐있는 이유가 뭐죠?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개혁적인, 역사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인 당대표. 여러분들 왜 이재명 당대표가 더 개혁적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개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내 세력들과 싸워갖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 됐기 때문에 당내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고 당내 수박들, 수십 년간 친노 친문 파리하면서 기득권 행사했던 그 국회의원들 개혁하는 게 가장 힘든 개혁이었어요. 그걸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개혁적인 인사들로 채워진 22대 국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청래 대표도 수박들이 있었으면 지금같이 못 밀어붙여요. 응? 그렇죠, 제 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박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은 안 해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오히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좀 협치도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를 민주당이 힘을 빼고 있다. 대표적인 게 추미애랑 정청래다. 이게 가장 갈라치기 프레임이에요. 그럼 정치의 식견이 낮은 사람들은 왜 추미애랑 정청래가 이재명이 힘들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때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다 민주당의 강성파 때문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민주당의 정청래와 강성파들 때문이다.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 다 좋아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내심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개혁은 좌초돼요. 제 말 맞죠? 민주당 너무 개혁 세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 당원들이 개혁은 좌초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혁을 위해서는요, 당대표 정청래와 민주당 최고위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개혁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책임을 정청래가 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할 때 결국은 언론개혁, 어떤 그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이 개혁에 매번 부딪힐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총알을 맞을 때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대통령 책임으로 돌린다.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했죠? 이거 나중에 다 모든 공은 이재명한테 가요. 실패해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은 조용한 개혁은 없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엄한데 개혁하면 저항하지 않아요. 진짜 아픈 곳을 찌르기 때문에 자꾸 수사권 안 뺏기려고 그런 거고, 아픈 곳을 자꾸 찌르니까 법관 평가제도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 다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저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서초동 법조타운에다가 이제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변호사님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쵸?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변호사님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변호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안 좋죠? 좋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좋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경찰 단계에서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을 때 변호인을 써요. 대부분. 아니, 내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찰 조사는 자기가 받고 이게 잘못돼갖고 검찰로 넘어가면 그때 변호사를 구하거나 재판에 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하면 굳이 검사동까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은 거지. 변호사들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저는 솔직히 이제 정관예우라는 말들, 정관비리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 방송을 듣는 법조인들이 있으면 뭐 짜증 나겠지만, 저는 변호사 선임비 상한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관예우 없애고 검찰과 판사 출신들의 기득권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경찰 조사나 누구나 이제 국민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1년에 뭐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한 3만 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비들이 나는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야 이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 모욕죄의 벌금을 인정하기 싫어서 변호사비 5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거를 변호사로 대체해서 싸워요. 사실 벌금 내고 말면 그만인데.
저는 모욕죄나 무슨 사건들은 뭐 최대 뭐 100, 무슨 사건은 얼마,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아니면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뭐 정관예우, 변호사, 뭐 고문료도 다 나는 이거 디테일하게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뭐 저것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정관예우도 없어지고, 특히 사법부 대법관 출신은 기본 5천, 1억, 고문료만 수십억. 저는 이런 거 다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정말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계속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확산이 된 것이고, 끊임없이 갈라치기 들어와요.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민주당 안에서 또 추미애와 정청래와 또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 끊임없이 갈라치기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잘하고 있어서 저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못하면 공격도 안 합니다. 워낙 민주당의 기세가 세니까 내란 정당 저런 애들을 기성 언론에서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의 상대가 안 되니까 국힘당을 까지 않는 거예요. 이 언론지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사실 국힘당은 매일 24시간 두드려 패도 저것들 할 찍소리도 못해요. 통일교 대선 자금 사용 저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인가, 제대로 된 보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저는 대한민국 서울대 법대 내란학과 이 인간들 여러분들 진짜로 보면 뭐예요? 자, 우리나라 서울대 내란학과 검찰되고 판사되고 일베 판사도 있고 일베 검사 새끼들도 없겠습니까? 다 있죠. 우리 사회가 점점 2030 뭐 극우화된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교육에서부터 잘못, 늘 경쟁 사회에서 살고, 그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면 낙오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직장 구하려다가 직장 떨어지면 여성들이 많이 합격하면 이게 다 여성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처한 현실을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려버리는 거죠. 응?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력성이 드러나고, 응? 그냥 서울대 법대 이런 데 나오면 초고속으로 판사 달고 검사 달고 퇴임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상위 계층으로 기득권 누리다가 그 기득권 안 놀라고 지금 다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응? 얘네들, 여러분들 똑똑한 애들도 아니에요. 그냥 수능 잘 본 새끼들이에요. 그냥 국영수 잘했던 새끼들이에요. 그냥 국영수 잘하는 애들가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좀 잘 앉아갖고 문제 잘 풀었던 놈들이에요. 정상적인 놈들이면 이런 식으로 판결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안 해요. 응?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일배화된다 뭐 한다, 결국은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러다가 과거에는 일배같이 조롱하고 그런 것들이 혐오스럽다 그러면서 욕먹다가 자연스럽게 일배가 대중화되고,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대리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공동사회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독보적으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대놓고 돈 달라고 하는 이런 현실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저는 이런 2030의 극우화, 전 세계의 어떤 극우화의 흐름은 전부 자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병폐예요. 결국은 돈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마저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서울대 법대 내란학과 이놈들이 최상위에서. 그래서 재벌들이 잡혀오면 다 면죄부 주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민주주의의 개념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자본이 민주주의의 최상위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잘 맞죠? 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면서 시장이 돌아가고 경제 원리가 돌아가고 자본주의가 생겨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돈만 준다 그러면 감옥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힘없는 자들을 조롱을 하고 강자에게는 아부 떨고.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충돌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생할 수가 없어요. 사실 충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극우 현상이에요. 극우 현상.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라고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데, 자본주의는 있는 놈이 모든 걸 다 가져가죠. 시장의 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충돌이 결국은 극단적으로 번지면서 약한 자들을 조롱을 하고 혐오하고, 그쵸? 이민자들을 혐오하고 소수민족을 혐오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정 자본주의, 수정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공산주의도 사실 한계에 부딪히니까 사회주의의 어떤 수정 사회주의, 수정 공산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어떤 베트남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좀 해결책이 없을까 혼자 나름 막 연구를 좀 해봤는데, 트럼프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저는 트럼프의 조급함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리는 일본같이 부자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일본같이 미국의 요구를 100% 받아줄 만한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대놓고 일본에게 780조 정도의 5,500억 불을 뜯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얻을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미국 왜 일본한테는 더 세게 빨리 돈 갖고 와라고 하면서 돈을 뺏어갔냐면, 미국이 일본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압박을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일본같이 그런 더 큰 압박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돈 말고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불 말고도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중국 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그렇죠?
북한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꼭 대한민국이 필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도란프 만찬에 안 갔잖아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일부러 안 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일부러 안 갔다는. 왜 일부러 안 갔나? 그 일부러 왜 안 갔을까? 이렇게 했더니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면 오히려 트럼프가 비공개,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지만 사인을 강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연히 만약에 그 트럼프 만찬에 갔다가 미스터리 뭐 프레지던트 막 하다가 왜 그 관세 협상 안 하냐. 오히려 거기서 압박을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둘 다 신경전을 하고 탐색전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 관세 협상은 사실 철회 우리가 절대 못 받아준다라고 버티는 게 맞지만 우리가 국력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도 뭐 통화 수합을 해주든지 뭘 우리의 요구 뭐 비자에 대해서 안전한 장치를 해도 무조건 손해예요. 제 말 맞죠? 그 말도 안 되는 3,500억 불의 투자를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어떻게 투자자가 내 돈 투자하는데 내 돈 빌려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써?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록 국내에서 이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고통을 받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을 하거나 대외 압력이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질지언정 미국의 조급함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유엔에 갔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3,500불이 아닌 미 재무장관을 통해서 5,500불 일본과 동일시하는 금액을 투자하라. 이거는 미국의 조급함이에요. 더한 협박이 왔을 때 지난번에 3,500억 불 사인할 걸.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사람이 착시 현상이 있어요. 처음부터 5,500억 불 달라고 하면요. 너무 비싸요. 근데 알았어. 그러면 2,000억 불 깎아줄게. 그러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그거 같아요.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의 3,500불은 막 국회 비준도 얻어야 되고 턱도 없으니까 야 금액 더 올려. 그러면 5,500불이라고 이렇게 더 우리가 버텼더니 오히려 2,000억 불이 올라갔다? 그럼 왜 그때 진작 사인하자는 이런 성토가 나올 줄 알는 그러면 우리가 야 지금이라도 사인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3,500억 불은 마치 2,000억 불 더 나갈 거를 방어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먼저 큰 가격 불러놓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90% 세일한다는 어떤 그 아울렛 같은 데 갔더니 무슨 70% 80% 세일한다 그러고 갔더니 그래도 막 10몇만 원이야. 이거 원래 얼마야? 막 원래 무슨 바지 하나 원래가 50 얼마였던 거야.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바지를 70% 해도 15만 원이잖아. 근데 원래 그거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이면 15만 원이면 사거든. 원래 가격을 뻥튀기 해놓고 세일 많이 하면 사람 심리가 50만 원짜리 나 15만 원에 산 거 같거든. 아니 나는 기분상은 15만 원 좋지만 15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사면 그냥 정상 가격
주고 산 것 같지만 50만 원을 막 택에는 55만 원 써 있는데 70% 세일해 갖고 뭐 15만 원 얼마 하면 엄청 많이 싼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야. 하여튼 오늘 보안수사권에 관해서 얘기했고 조의대 청문회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 조의대나 사법부에 대응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의대가 사법부의 독립, 조의대 늑골 사법부의 독립 이거를 깨야 돼요. 이걸 조의대는 범죄자, 지난 대선에 개입한 놈이고 사법부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법부도 범죄자를 감싸는 집단. 그럼 검찰과 제 식구 감싸기 그건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판사들은 문제 있는 조의대 당당하게 나가서 증언하고 와라라고 해야죠. 진짜 판사들이 제대로 된 자정 기능이 있거나 판사들이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조의대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왜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조의대가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해치는 게 아니라 조의대는 대법원장이면서도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인데 지난 대선에 개입했잖아. 그럼 오히려 사법부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조의대 나가갖고 조사받아라, 청문회 임해라. 그거는 사실 판사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쵸? 똑같잖아. 판사들도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득권의 집단적인 체면에 걸린 거예요. 제가 보면 왜 조의대가 사법부의 독립의 상징이 돼야 되는 거야. 조의대는 범죄자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자꾸 이 보수 패널들, 보수 신문에서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건 민주당의 오바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만 본다. 그 전에 원인과 왜 조의대는 청문회까지 나와야 되는 그거를 사람들은 알면서도 애써. 그러면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은 대선에 개입해갖고 민주당의 후보를 날리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할 수 없는 과정을 만드는 게 맞아? 맞죠? 조의대 뜻대로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면 중앙선관위에 5월 13일, 14일 날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외에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가 앉아서 대통령 되는 시나리오였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지난 대선에 개입해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조의대가 왜 청문회에 나가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야. 원인을 따져보고 왜 사법부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언론은 그걸 다뤄줘야 되는데 무조건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에 끌어나 민주당의 오만. 전자가 잘못된 것이죠.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에 오라고 하는 민주당의 오만이 아니라 왜 조의대는 국민들의 지탄이 민주진영의 지탄인의 대상이 되었고 왜 조의대는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하냐가 전제가 돼야죠.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심층 분석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